1월 8일 수요일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MBC, KBS 공영방송 정상화. 이 문제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자칭하는 누굽니까? 낚였어요.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말라 그랬죠. 자, 최진봉 교수님. 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성공회대 나온 분들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모임, 성공회대. 아,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네요. 오랜만에 나왔더니 방송 분위기가 훨씬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양재탕 사장님. 아니 특정 업체를 계속해서 홍보하시는. 괜찮아. 이제 제가 모델료라도 받으면 모르겠는데. 콘서트 하나 먹는 거로. 왜냐면요, 더 먹으면 저거로 걸려요. 아 걸릴 수 있습니다. 예. 탕이라도 그냥 하나. 예, 양재탕이라도. 이쪽 그거 봐요. 금방 소액 매수해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리가 좀 바뀌니까 편해졌죠? 네, 편해졌습니다. 가깝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방송에서 아무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는 거에 군사문화유산이라고 제가 하지 말자고 계속 그랬어요. 그거는 이렇게 서 있어요. 쭉 사열하듯이 서 있다가 쿡 찌르면 네! 교수 최주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 양지열 변호사 쿡 때, 네! 변호사 양지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병영문화식 토론. 근데 확실히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방송하는 것 가깝다는 같지가 않고 좀 옆에서 사담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청취자도, 시청자분들 훨씬 편하고, 또 두 분들이 그 전에는 뭐가 문제냐면 저게 그 불통의 문화거든요. 한 사람이 얘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 이견 있는. 그럼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이게 소통을 하라 이거예요. 이제 사이가 좋은 사이면 모르겠는데 막 서로 안 좋으면 너무 가까워서. 안 좋은 사이도 이거로 토론하면요. 좋아져요. 그래요. 진짜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드럽잖아요, 선이. 네. 네. 보통 딱딱하게 이렇게 정사각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은 세상 물 흐르듯이 순리에 따라서 가라. 이것도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나요, 이 테이블? 다 보이죠. 보여요? 다 보이죠. 저 보이죠. 나오잖아요. 저도 처음 앉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도대체 파란색은 무슨 민주당을 의미인가? 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탈리, 스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낳은 그 중세 예. 거장, 예. 건축물의 거장. 가우디. 가우디의 그 선의 흐름이 물방울과 빛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 근데 카탈루냐 독립 문제 때문에 거기 시끄러운데. 독립 시끄럽죠. 시끄러워도 건축물은 영원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네, 까탈라냐. 그 좋잖아요, 부드럽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사람 예. 진짜. 다리. 아, 예. 그렇네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근데 손이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이거 머리, 손. 손은 없고 다리만 있잖아요. 팔짱 끼고 있나요? 아니요. 지적하는 건 삼가하고 발로 뛰는 것은 열심히 하라. 해설에 해몽이 다르시네요. 꿈보다 정말 해몽이 다르시네요. 설계하셨나요? 제가 설계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남 지적하는 거에 익숙하지 말고 팔은 가만히 갖고 있고 발로 뛰어라. 부지런한 민족. 좋잖아요. 그렇게 앉으면 편해요. 네, 훨씬 편합니다. 네. 이렇게 병역 문화 때는요, 혼자 떠들고 막 혼자 웃으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군대에서 잘난 척하고 나대면 주의봉으로 빡 때리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 국무회의 할 때 그랬었잖아요. 다 일렬로 쫙 앉아가지고 수복 다 받아적고. 받아적고 있고 한마디도 말하려고 의견 일일이 들어봐야 되나요? 그런 얘기하고. 청와대 주임 바뀌면 이제 국무회의도 이렇게 또 원턱으로 앉아갖고 그렇게 편하게 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소모임을 자주 해야 돼요, 소모임. 맞습니다. 예. 이런 정도 이렇게 그렇죠. 두세 명, 세네 명. 만어봐야 한 6, 7명. 그 토론이 되는. 자, 어쨌든. 자,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MBC, KBS가 이렇게 개판이 됐다. 요즘 나쁜 거에 개란 말씀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요즘 반려견 문화인데. 그래서 요즘은 그 개 대신에 쥐로 바꿨어요. 쥐판 됐다. 쥐는 항의할 일이 없죠. 항의할 일이 없죠. 누가 쥐 키우는 사람 없잖아. 근데 지난번에 그 쥐 그림으로 포스터 그렸다가 뭐 처벌받고 그랬잖아요. 항의한 사람 한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였었죠? 무슨 담인데? 그렇죠. 근데 아니 네. 그걸 처벌하라고 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다 지금 싹 밑으로 그렇군요. 바퀴벌레처럼 밑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참 진짜 9년 동안 했던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기억을 다 되짚어내기도 어려워요. 너무 많은 일들이 아니, 있어서. 너무 주제가 많아갖고 그렇죠. 무슨 댓글에 사이버 사령부에 기무 사령부에 뭐
특수활동비에 특활비라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데요. 특활비가 그렇게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활비 있잖아요. 그러게. 아, 진짜 거기로 연결이 되겠다. 예, 그럼요. 그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줄여갖고 특활비라 그러잖아. 특활비를 40억씩 뭐 4,800원씩 갖다 썼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깜짝깜짝씩 놀래긴 하겠네. 1년에 한 고등학교 특활비가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돼요. 3천만 원 나오면 어마어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1천만 원 많네. 안 짜일 거예요, 그게 아마. 자, MBC부터 얘기할까요? 네, 그러시죠. MBC 지금, MBC는 아니구나. 방금 지금 MBC 아, 맞습니다. 제가 예. SBS 시청자위원. 시청자위원. 그 MBC하고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MBC가 저를 싫어합니다. 왜요? 아, 맨날 비판한다고 아, MBC 그러면 물러나라. 지금 MBC, KBS가 우리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예. 다 찍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MBC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MBC는 사실 이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박문진 예. 이사장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통과가 되면서 이사장직이 상실이 됐죠. 예. 그리고 새로 이사장을 뽑았는데 전에 이제 자, 일단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다 알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처음부터 다시 짚어줘도 돼요, 이럴 때는. 자, MBC 사장은 어떻게 뽑고 사장을 뽑는 박문진 이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네. 그런 것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주고 매번. 왜냐면 듣고 돌아서면 또 잊어먹거든요. 잊어버리죠. 예. 예, 맞습니다. MBC는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주식회사의 주식 구성을 보면 70%와 30%로 나눠집니다. 70%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공익기관이 가지고 있고요. 예. 30%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정수. 아하. 원래 516 장학회였는데요. 예, 예. 516 장학회가 전두환이 이제 언론통폐하면서 그 주식을 예. 뺏었어요. 지방에 있는 MBC 주식들을 다 뺏어가지고 국정원 그 당시에 안기부죠. 안기에 불러서 포기각서 받고 지방 주식들을 지방 MBC가 원래 개인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주식을 탈취를 해서 그 중에 30%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준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정수장학회, 516 장학회가 이름을 정수장학회로 바꾸고 그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대주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한쪽이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자 하고 원래 만들어졌는데 방송문화진흥회 그렇죠. 방문진이라고 방문진하고 줄여서 얘기하죠. 그 예. 방문제 이사는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9명의 이사는 전부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통위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그 신사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예를 들면 9명 이사 중에 몇 명은 여당에서 추천하고 몇 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내에서 합의를 하기를 예전부터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방통위에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사를 구성하자. 실제는 방통위에서 임명은 하지만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을 그대로 임명해주는 걸로 20년 동안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박문진 이사가 선임이 됐었죠. 그러니까 네. 3년마다 한 번씩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내년 8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2년 전에 8월에 만들었었고요. 그때 구성이 6대 3이었어요. 고영주 이사장은 그때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잠깐만, 6대 3이 여당. 여당이 6, 야당이 박근혜 3. 대통령을 포함한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6명, 민주당에서 3명. 민주당에서 3명을 임명해서 임명했죠. 6대 3.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에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장겸 사장은 결국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사장과 다름이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이사회에 일정 부분 메시지를 주면 이사회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사장을 임명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김재철이 원래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특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김재철이 사장 된 것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문희 이사장은 김우룡 이사장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가 조인트 맡고 온 본인이 조인트 맞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철 사장 물러나고 그 뒤에 두 번째로 앉은 사람이 이제 김장겸 3월에 임명이 됐었죠. 예. 사실은 탄핵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갈아놓고 사장을 자기가 원하는 막판에 사람 알박기 한 거네. 알박기 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탄핵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아시는 건 정권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MBC 이사회 2명이. 원래 6대 3 구조였는데 사퇴를 하다 보니까 이게 5대 4가 되지 않습니까? 5대 4가 됐죠. 네, 그래. 그 2명을 새로 임명했는데 이제 여당 몫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해서 2명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5대 4로 바뀐 상태에서 고영주 이사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막말하는 사람을 계속 이사장으로 둘 수 없다. 그래서
5대4 구제에서 이사장 불신임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고영주 이사장 이사장직을 잃게 됐고요. 아니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5명 최강욱 박문진 이사장은 없어요? 이사장은 최강욱 변호사가 아니고요. 최강욱 저기 있구나. 현 역축현 이사가 5명인데 그중에 예. 최강욱 변호사가 있고 있고 5명 중에 새로 이사장을 뽑았는데 그분이 바로 이완기. 예. 이완기 이사장이 새로 이사장이 됐고요. 이완기 이사장은 울산 MBC 사장을 거쳐서 민원연에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영주는 사실 이사장직을 자 일단 고영주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통과를 통과를 시켰죠. 시켰고 네. 이완기 이사장을 뽑은 건가요? 뽑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장은 이완기입니다. 아 이완기. 그럼 예. 나머지 4명 저기 구여권 추천이사 그대로 있는 고영주, 권혁철, 김강동, 이인철 는 이사로 있는 거죠. 이사도 있고요. 이사장은 아니고요. 예, 근데 고영주 이사도 뭐 해임한다 이런. 그래서 저거는 문제는 뭐냐면 방문진에서 이사 해임권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이사 예. 해임권은 방통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회에서 지난번 결의하면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방통위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이 사람을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방통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방통위에서 해임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게 방금 되고. 그 저거 이사의 도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 5명, 4명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의 첫 번째 안건이, 10일 오후 5시 이사의 속개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원래는 이걸 오늘 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내용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MBC 사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누구 하나 정확하게 이마저마해서 저마저마 이걸 갖고 딱 패널들이 자기 하는 얘기들만 다 쏟아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예. 사장을 잠깐 저거 먼저 보시고 예. 사장을 얘기하세요. 임명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까지가 지금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됐고. 예. 예. 이제 그 박문진 이사회를 열어서 원래 오늘 오전에 김장겸 사장을 해임을 하려고 했죠. 아, 그래 여기 지금 9명 나온 분들이 예. 일반 회사로 얘기하면 이사회야. 그렇죠. 아, 이사회죠. 일반 회사는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사회야. 무슨 여기서 이사회예요? 사장을 해임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임명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김장겸 사장을 예. 해임을 시키려고 그렇죠. 했는데 예. 고영주, 권혁철, 김강동, 이인철 이분들이 도망간 거죠. 안 나와버린 겁니다. 아, 해외에 해외 누구 갔어요? 4명이 안 간 갔어요. 거예요. 4명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4명이 다 해외를 갔어. 예. 태국에서. 품질 시켜놔야지. 근데 이거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니니까. 물론 고영주 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하지만 그게 이제 출국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기 예. 때문에 이분들이 태국에서 하는 국제 방송 세미나라는 거 하려고 참석을 하려고 출국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온 나라가 사실 예. MBC가 지금 몇 달째 비정상적으로 재방송을 틀어내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거 해결해야 될 시점에 갑자기 1년 전부터 잡혀 있었던 사업이고 저게 이사들이 꼭 가야 되는 사업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사회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분 중에 5명만 참석을 하면 예. 모든 그러니까 특별 가결 정적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하면 되지만 그래서 또 나중에 갔다 와서 또 뭐라 그럴까봐 이틀을 미룬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무슨 뻔히- 가처분 신청도 해놓고 갔다고요? 뻔히 속이 보이는 게 예. 오늘 이사회 열린다고 하니까 그 이사회를 열어서도 안 된다. 아, 꼭 개최야. 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결의 내용도 효력이 없다라고 이사회 가처분, 그 다음에 결의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예. 나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해서 열지도 마라. 설령 열리더라도 그 내용도 효력 없다라고 해라. 그래 놓고도 또 이사회도 어쨌든 우린 참석 못한다고 또 해외로 가버린 겁니다. 그 이 임시 이사회 중에 그 4분 중에 안 가신 걸로 고영주는 돼 안 가고 아, 세 명이 간 걸로 돼 세 있네요. 명이. 예, 3명이 해외 나갔는데 근데 그건 관계 없어요. 4명 다 나갔다 그래도 네. 본인이 안 갔으면 나중에 입증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이사회에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뭐 아니 이해 안 되면 조금 이따 얘기해. 팩트를 자꾸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개인적인 얘기보다도. 그럼 이 5분이 모여서 해임할 수 있었잖아요. 예, 할 수 있었죠. 근데 왜 안 했다는 거예요?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그나마 나중에 그렇게 해임을 시키더라도 가급적 거기에 많은 대해서 이사가 예, 와.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참석하지 않은 구 여권 출신들의 명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 이건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빼고 나서도 급조해서 이게 이사회를 열어놓고 우리는
법원에까지도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한 거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까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일로 미룬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네. 이사회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김장겸 네, 사장. 나오라고 그랬죠. 나왔는데 그 사원들이 노조원들이 김장겸 물러나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주 뭐 회의할 분위기 아닙니다. 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예를 들면 와서 당연히 그 지금 김장겸 사장이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취재진도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일반적으로 회의장에 들어올 때 뭐 국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되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거기에 뭐 노조원도 올 수 있고 취재진도 와서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회의장에서 2분인가 3분 만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사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해임권을 갖고 있는, 임명과 해임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고 왔다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건 최강욱 이사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회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태도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노조원들이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회의장 길 비켜줬어요. 가라고 들어가라고. 왜냐면 노조원들이 처음에는 반대하고 물러나라 그러고 자진 사퇴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나 이러면 돌아가겠다 하니까 길 터줬는데도 들어가라고. 예, 그랬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다시 그냥 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돌아가 버린 거죠. 아니 그 노조들이 이렇게 쫙 길 터진 걸 이른바 이제 노조의 기적.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노조의 기적. 본인은 네. 길을 터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서까지 내겠다고 근데 그 합니다. 멀쩡한 MBC 그 기자 출신이고 직원이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이상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해임을 하거나 할 때는 경찰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노조들 다 쫓아내고 정윤주 사장 끄집어냈잖아요. 그렇게 강제로 끄집어냈었잖아요. 노조원들이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다 연행해가지고 정윤주 사장 임명을 했었거든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연행하겠습니다. 그럼 노조원들 다 연행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국을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게 방송국을 경찰 경력이 동원해서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다는 게 그건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었거든요. 그거 한 번 하는 것 할 때마다 전국 그 세계에서 언론 자유지수 팍팍팍팍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한 70위까지 떨어졌어요. 한 원래 29인가 하다고 했다 70위까지 떨어져 버렸죠. 3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가 70위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니까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MBC 새 건물 같은데 고장이 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3월에 네. 김장겸 사장 임명할 때부터 예측됐던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날밖에 해놓고 맞습니다. 이렇게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근데 김장겸 사장 3월 얘기했다라는 게 본인이 계속해서 이게 또 변명거리가 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제 김장겸 사장이 해임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직원에 대한 부당 정보라든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노조 탄압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있는데 3월에 왔으니까 나는 알 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은 계속해서 보도국장을 맡아서 MBC 보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사장이라는 타이틀만 없었던 거지 실무는 다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얘기는 지적하신 것은 3월에 왔다가 알바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핑계로 난 3월에 왔으니까 난 몰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대응을 하고 근데 있는 이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양재열 변호사 잘 지적하셨는데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은 기자들, 보도국 내 인사에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할 수 있는 직책이에요. 사장이 일방적으로, 물론 사장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고 어떤 보직을 주지만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이 건의한 상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밑에서 부장이나 본부장이 건의해서 이런 사람이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실제 김재철과 김장겸이 친밀하게 서로가 소통하면서 어떤 사람 어느 자리에 앉힐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그런 여러 가지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장이 3월에 됐다 하더라도 이미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온갖 못된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자기가 면죄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는 거 하는 게 오래됐고 손바닥 다 탔을 텐데.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이제 팩트니까 시청자분들은 언론사 구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잖아요.
언론사 구조는 제가 이제 기자로 신입사원 들어갔 신입 기자로 들어갔을 중앙일보 때, 기자였잖아요. 예, 기자로 들어갔을 조중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앙일보. 또 굳이 그렇게 또 지적을 하실 것까지는 왜요? 없으시잖아요. 아, 그럼 이명박근혜 하면 그걸 뛰어서 얘기하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아니, 그 말씀 드렸던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인사팀장이 이제 편집국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줄 때 그게 딱 기억이 나서, 국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언론사에서의 국장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이제 보도 편성본부장이나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사장은 경영을 하다 보니까 뭐 광고 따오고 뭐 이런 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실제 안에 보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언론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보도국장이 다 책임지는 거죠. 국장. 야, 그럼요. 국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실제 보도 관련해서 말이 멋있잖아요. 국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농민이 내는 거다. 그거 알아요? 농민이 내는 거. 된장은 농민이 내는 거다. 갑자기 거기서 된장이 점심에 된장찌개 드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 된장 얘기하시니까 양도사. 냄새가 살짝 나는 것도 같습니다. 왜 양치를 3번 했어요? 아니, 3번 하나, 둘, 셋 하고 그랬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김장겸 사장의 해임 7가지 이유를 밝혔어요? 예, 그랬죠. 예, 빨리 얘기해 주지 마세요. 우리 예. 최준봉 천천히. 교수님 다 내용이 좋은데 빨리 말이 빠르죠, 제가. 네, 맞습니다. 말이 빠른 건 블라디미르. 네. 정의님 저한테 늘 지적하는 게 말이 예, 빠르다고. 천천히 얘기해도 다 천천히 이해, 그럼요.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화가 나면 제가 말이 빨라지거든요. 네. 첫 번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됐다. 공정성을 훼손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을 하면서 예. 실제 프로그램에 방송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보도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지시들이 알겠습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에서 이제 그건 다 알아. 그렇죠. 사람들이. 그다음에 MBC를 정권의 방송으로. 정권의 방송.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복무하는 방송을 그렇죠.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겠다. 예. 그다음에 노조 탄압 인권 침해 있었죠. 노조 탄압 같은 인권 침해는 그 뭐 CCTV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노조 활동한 사람들에게 등급을 제일 낮은 등급을 넣어서 좌천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사장의 리더십 당연히 없죠. 시용 기자들 뽑아가지고 메꾸고 이런 일, 물론 김재철 사장도 시작됐습니다만 예. 경영 지침의 불이행, 박문진 경영 지침의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박문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이 복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정권 친화적인 방송을 했다는 점, 신뢰와 품위의 추락, 그다음에 무소신 무능력 무대책.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MBC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시청률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그렇죠. 7번 같은 경우 무소신 무능력 무대책 이건 3노네, 3노. 그렇죠. 예. 이번에 우리가 중국에 사드 발표하면서 3노 정책 삼노를 했잖아요. 얘기했죠. 네. 더 이상 설치도 하지 않겠고. 예. 뭐 한미일 동맹도 군사동맹 안 하고. 안 하겠다. MD도 아니고 한미일 군사동맹 아니다. 안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본따고 이거 최강 변호사 만든 것 같은데. 무소신 무능력 무대책 이거 참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른바 이제 법적으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그렇죠. 확신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정치, 오히려 MBC가 지금까지 그 전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을 정상화시켜서 내가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죠. 노조가 장하고 있었던 좌빨 방송이었다. 그렇죠. 그거를 정상화시켜 왔는데 정상시켜서 일배 방송을 만들겠다. 일배방.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장악한다는 얘기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게 해직 기자들 중에 녹취록까지 나온 분이 박성재 기자였던가요? 이유 없다, 너 딸 자르는 거. 자를 이유가 없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하지만 얘는 지금 너무 극렬하게 노조 활동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잘라놓고 봐야 된다라고까지 예.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정상화시켰는데 정권 바뀌는 바람에 다시 비정상으로 갈까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예. 무소신 무능력 박문진 경영 지침 불이행. 야, 어떻게 저 최악의 평가인데 저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빨리 물러나야 친구들 됩니다. 사이에서도 소주 먹다. 예. 야, 너 무능력해. 그럼 칼부림 나요. 싸움 나죠. 큰일 나죠. 그러면 너 내가 무능력하다 그랬어? 아니, 미안해. 무소신이야. 그럼 무소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무소신하다 그랬어? 아니, 무대책이야. 사실은 세 개 다야. 끊어야겠네요, 인연을. 그러면 인연 끊어야죠, 그 정도면. 본인이 살아왔던 공인의 삶이었잖아요. 예. 기자라고 하는 것. 그렇죠. 거기에 그냥 최악의 평가를 내렸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신범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맞서고 있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요. 예.
MBC가 주식회사입니다. 만만치 않다 그러면 노조원도 싫어해요. 만만하다 그래. 금방 할 수 있다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MBC, 노조원들 고생하고 계시죠. 그럼요. 예, 지금도 파업 중이잖아요. 예, 만만합니다. 시간만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들 잊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을 해임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아, 법적으로 가면?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주주가 있고 경영은 총책임자 사장이니까 예. 이게 박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응하지 않으면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박문진 이사회에서 결의한 거를 주총에서 사장의 어떻게 임명과 관련된 사항은 주주총회 전속사항이거든요. 정결사항이에요. 근데 주주총회를 모을 수 있는 것은 대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표가 거부를 하면 주주들이 열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대표는 박문진 이사장 아니에요? 아니. 사장. 현행 사장. 그래요? 대표 이사. 대표 이사. 박문진은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예요. 거고, 네. 거기서 선임을 일단 해놓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소유 따로 경영 따로기 때문에, 예. 이게 끝까지 내가 거부하게 되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주주총회를 여는 절차가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 왜 하는지를 또 통보해주고, 통보한 뒤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돼서 만만하지만 시간은 좀 걸립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한 2달? 짧으면 한 달. 짧으면 한 달. 짧으면 한 달, 길면 2주에서 한 2달. 달.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김장겸 해임안과 MBC 정상화의 프로세스를 예.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이제 김장겸 10일 날 다시 예. 임사이사회가 열려서 김장겸 회의관이 상정이 되고 거기서 이사들 5명이 다 찬성을 하면 이제 통과가 되지 예, 않겠습니까? 10일 날은 그쪽 나머지 분들 저기 나오네. 10일 날은 나머지 분들 나오든 안 나오든 밀어붙이겠다는 해야죠. 거죠.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예. 이제 그 이사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이걸 2번이나 연장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해임이 되면 해임안 이제 통과됐죠. 그런데 이제 양절 변호사 말씀처럼 해임이 통과가 되더라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총회 소집 권한은 김장겸 사장이 현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 법원에 그걸 이제 열어달라고 하다 보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주나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고 주주총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천천히 하세요. 7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박문진의 결정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임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해임이 되게 되는 거죠. 아, 주주총회 열면 또 박문진이 70% 주식이 있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주주 권한을 주주 이제 권한. 사용을 해서 해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시간만 늦었지 박문진이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주주- 만만한데 시간은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만만 뒤로 가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남한디. 이제 좋아요. 직위가 해제가 되는 거죠. 김장겸 사장이. 그러면 예. 박문진이 어떤 절차를 걸치냐면 사장 모집을 합니다. 예. 그럼 사장 이제 후보자로 지원한 사람들 대상으로 심사를 걸치게 되고요. 예. 최종 면접을 통해 이사회에서 최종 면접을 해서 차기 사장을 선임하면 이제 사장이 선임하게 돼서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12월까지 끝날 것 같아.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 예,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바꿔주세요. 돼- 구성원들 예,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돼야죠. 예, 맞습니다. 예. 내일서부터 또 날도 추워지는데 파업하기도 힘들어요. 그 실내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 하지 말고. 로비 넓잖아요. 로비 안정하고. 로비 좋아요. 로비 지금 하면 교수님 돼요. 말씀하신 건 새로운 사장이 돼서 완전 안정하고 사장만 일단 해임만 돼도 노조원들로서는 그럼요. 파업 지속 안 하셔도 되죠. 그럼요. 예. 파업은 그 이제 접으셔도 돼요. 사장만 진짜 쫓겨나가면.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은 사장이 뽑힐 것이다. 예. 그럼 구성원들 다 돌아온대. 자, 마지막 문제. 네. 시험 보고 있나요? 마지막에? 아니요. 교수님 앞에 두고 있으니까 시험 치르는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요. 마지막 문제. 예. 이분들이 지금 파업을 했잖아요. 예. 공공의 목적으로 파업을 했잖아요. 예. 그럼 임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판례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회사에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파업에 대해서도 일단 잘못이라고 볼 것이냐,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주주가 지금 박문진이 70%가 대부주가 있고 경영권이 바뀌게 되면 그거는 이제 청구하는 게 사장들이 청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장이 바뀌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잘 잡았으면 묻겠다고. 법원으로 설령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신임 사장이 청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 법원에서조차도 이런 정도의 상황을 봤었을 때 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MBC 기자분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공적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는 건데 이럴 때마다 이게 결국 MBC를 위한 거고 MBC의 가장 주된 시청자들을 위한 거고 국가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물론 시청률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광고도 자동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업체들은 이것도 옳은 건 아니지만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멈추잖아요. 네. 공장이 멈추면 물건이 안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얼마가 손해라는 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 좀 무리스러운 부분이 있죠. 아니 이렇게 보면 되죠. 김장겸 사장 체제로 가는 그들만의 정상적인 체제로 쭉 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네. 그러면 시청률 떨어지니까 광고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이렇게 10년이 지난 뒤 10년이 지난 뒤 김장겸 사장이 있는데 아니 한번 보자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노조가 파업을 해서 김장겸 사장을 갈기 위해서 몇 개월 파업을 하고 홍역을 겪고 그러면서 한 여기에 전체에 쏟는 시간 한 7, 8개월쯤 된다 그래요. 그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된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결국 이 회사의 매출, 수익 구조는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예. 후자가 더 많은데 제 말씀은 법원이 그런 식으로 계산을 잘 안 하니까 그럼 판사들한테 그런 거 물어봐야지. 그런 식으로 계산 안 하면 감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이런 걸로는 손해배상 잘 안 해준다고요. 아예 뭐가 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러면은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회사에서 이걸 법적으로 가져가기 전에 네. 우리가 대화합과 타협의 의미로 회사를 이제 정상화시킨다는 의미로 이전까지 파업했던 것의 공공성을 인정을 해서 경영진이 그렇죠. 타협을 하는 거죠. 그렇죠. 타협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법으로 가져가도 안 받아지니까 MBC를 위한 사랑의 방법이 조금 틀렸을 뿐이다, 서로. 자, 이거 타협을 해서 이제 급여도 뭐 급여 중에 다 주면 좋겠지만 경영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일정 부분 그거는 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노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임금 투쟁도 아니고 정상적인 과정에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9년 동안 물론 정권의 눈치가 무서워서 그랬지만 잘못한 거에 대한 징벌적 배상 개념을 도입해서 노조원들에게 다 배상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훌륭한 조치가. 방금 가이드라인 주잖아요. 네?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왜냐면 우리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상식적 방안을 주는 게 제일 맞아요. 오히려 더 그게 맞아요. 그럼요. 갇힌 사고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면 지금 그 급여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몇 개월 동안 또 지난 2012년에 170일 동안 했잖아요. 그때 급여 못 받았죠. 그 이분들이 지역의 자기 조직의 공동 목적을 공동선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보상을 해주고. 맞습니다. 전체를 다 승진시킬 수는 없잖아. 예. 그렇죠. 이것도 방법이다. 전체를 승진시키고 제일 밑에 직원을 또 한 200명 추가로 뽑는 거예요. 2, 300명. 지금도 시용 뽑아놓은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지금. 그거는 국민들이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또. 시용은 서울시로 보내면 되지 않나? 시용. 국립공영 시용은 서울. 그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노조 가입한 사람이 있대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노조 가입한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시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가 어용 노조 있잖아요. 사측 그런 역할을 하는 노조도 또 있어요. 거기. 130명이요. 네.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요. 햇볕을 쪼이면 곰팡이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왜 그분들끼리 사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약자들끼리 싸우게끔 부추겨 놨느냐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 그 MBC 구성원들, 그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게 앞으로 12월 초까지 늦어도 해결될 수 있겠다. 네. 자, 이제 KBS. 예. 200만 원 어떻게 될까, 200만 원? 그러니까 전화 연결해보세요. 고대공 사장 200만 원 토해내라고. 이거는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진짜 200만 원 받았으면 이 사람은 진짜 뇌물 받고 방송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받고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 기사를 가지고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국정원에서는 그런 기사를 빼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면서 돈을 200만 원 준 거 아니겠어요? 고대영 사장 받은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요. 근데 증거가 있잖아요. 국정원에 줬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니까 검찰이 좀 잘 찾아내서 이 거짓말하는 고대영을 어떻게 했는지 좀 진실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증거를 가지고 들이밀어야죠.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최근에 고대영 사장님 무슨 추천 인사가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 연합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뉴스 TV하고 연합뉴스는 정부에서 약 300억 원 정도가 내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로?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연합뉴스 TV는 사실은 준공영이에요. 거의 뭐 국가 기관 방송이라고 봐도 비슷하게 돼 있죠.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사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뉴스통신진흥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뉴스통신진흥회. 그 뉴스통신진흥의 이사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중에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국회의장 1명, 여당 1명, 야당 1명, 그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 대통령 2명,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신문협회, 방송협회에서 1명씩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통신사의 서비스를 신문과 방송이 받잖아요. 그래서 한번 신문협회, 방송협회 추천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 고대영 KBS 사장이 방송협회장이에요. 이 방송협회장이 KBS, MBC, SBS 3명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1년씩인가 2년씩.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지금 사장이 고대영 사장인데 고대영 사장이 새로 그 뉴스통신진흥의 이사 중에 방송협회 추천 몫을 본인이 지명을 한 거예요. 최근에.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 방송협회라는 곳이 아까도 협회 회원사들 있잖아요. 방송사들이 다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는데 예. 뭐 제일 많이 돈을 내는 데가 KBS, MBC, SBS니까 세계 방송사 사장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함께 물어서 해야죠. 아무리 자기가 지금 협회장이지만 그 돌아가면서 그냥 하는 거지 자기가 뭐 잘나서 한 거 아니잖아요. 뽑힌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는 회의도 안 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지명했는데 지명한 사람이 본인과 함께 KBS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예. KBS 특임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이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언론 학계라든지 아니면 언론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왜 거의 이제 막판에 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박노항 현 연합뉴스 사장, 예. 연합뉴스 사장이 박노항인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어떤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예. 임명되자마자 직원들 전부 회사 앞에 모아놓고 국민 의례를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래놓고 박근혜 충성심 다하는 이런 국민교육 헌장도 읽었겠네요.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국민 의례를 다 국민교육 헌장 도열해 기억나세요? 우리는 조국 발전에 뭐 그거 아닌가요? 오등은 차야 조선의 독립군이 그런 거요? 그게 국민교육원장입니까? 너무 오래전. 현재 그래서 연합뉴스 노조에서 박노항 물러나라고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고대영이 자기 지금 앞도 가름 못하는 사람이 이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뉴스통신진흥의 이사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이 자체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합뉴스 같은 곳은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국가 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이건 약간 좀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워낙에 이제 방송들이 그때 당시 정권과 척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공정성을 확보해주고자 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잘못 이용당했던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가 자꾸 악의로 이렇게 돌바뀌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MBC는 이제 늦어도 12월 말, 12월 초까지 해결되고 고대영 사장 문제도 곧 해결되는데 고대영 사장한테 끝까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200만 원 어디다 썼니? 그렇죠. 예? 물어봐야죠. 예. 큰 돈도 아닌데. 그만 물어볼 테니까 반띵해갖고 100만 원만 주든지. 양지탕이라도 하기로 사시든지. 그렇죠. 양지탕. 양지탕이라도. 200만 원 그럼요. 받아갖고. 근데 KBS는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한 명만 물러난 상태라 예. 거긴 7대4 구조거든요. 아하. 7명과 4명인데 한 명만 물러났어요, 현재. 그래서 6대5. 6대5가 됐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7대5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이 지금 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인호 이사장이죠. 이인호 이사장 잘하는 뭐 뉴라이트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좋았죠. 손이 닿는 거리라는 게 참. 그리고 얘기가 이렇게 풍부하게 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팩트는 팩트대로, 주장은 주장대로 해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잠깐 편하게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출연료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입니다. 자, 그리고
변창훈 검사 얘기도 좀 하실 거죠? 네. 예.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병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손소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예. 이번 주 내내 이거 오시는 분들 자리평을 해요. 자리평. 네. 예, 좋죠? 좋습니다. 예. 수시로 끼어들면 돼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네. 예. 미리 앞에 하시는 분들 중간에 보셨죠, 주고. 예. 그냥 편하게. 아주 스피디 있고 예. 스피디하게. 아주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요. 그냥. 알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이용훈 대법원장이 네. 뭐라 그랬어요? 뭐. 공판 중심주의 법정을 선언하면서 네. 검찰의 공소장을 집어던져라. 수사기록. 아, 네. 검찰의 수사기록을 집어던져라 그랬거든요. 수사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상황에서 진행된 기록일 수 있기 때문에 공판 중심으로 해라. 네. 예, 그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작가들의 대본을 집어던져라. 집어던질 거예요, 진짜. 예. 각자 갖고 있는 정보와 네. 취재한 내용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생동감이 있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른바 유산균 방송이에요. 네? 유산균 살아있는 유산균요? 방송. 예, 살아있는. 유산균 보고 광고 보고 유산균 보고 이러잖아요. 네. It's alive.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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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치 그 이전의 방송들은 가면 우리가 원고 보고 읽은 것처럼. 아, 그거 들리지 생생한 않습니까? 방송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원고 보고 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읽다 보니까 원고였죠. 자, 전병헌.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전병헌. 상황이 어떻게 되죠? 상황 먼저 소개해 주시고. 예, 전병헌. 그럼 우리 전 방송을 할 의원이- 때는 예. 시청자분들이 계속 방송을 듣는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집중해서 잘 안 듣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 설명하듯이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전병헌, 그러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5년 당시에 정무수석이면 정무민정 양칼 아니에요? 그 청와대? 민정은 또 민정수석이 아까 따로 그러니까 정무민정 양칼이었고 힘이 센 자리 아니에요? 힘이 센 자리죠. 아주 뭐 최측근 참모 중에 한 분이죠. 예. 그래서 삼선 의원 출신이고. 예, 삼선 의원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삼선으로 그 재임 당시 국회의원으로 재임 당시에 당시 e스포츠 협회 그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그때 e스포츠의 후원금을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는데 당시 그때 그 롯데 홈쇼핑이 홈쇼핑 채널의 재생을 앞두고 후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e스포츠 협회의 후원금으로 받았다. 아. 자신의 정치 후원금이 아니라 예. e스포츠 협회의 후원금으로 받았는데 e스포츠 협회장이었었나요? 협회장이었죠. 협회장이었는데 e스포츠라고 하면 게임. 합니까? 바다 컴퓨터 얘기 게임 이런 거 하는 말고. 예, 그렇죠. 예. 컴퓨터 게임. 리니지 게임 같은 거. 리니지. 예, 뭐 그런, 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 이런 걸 하는 그 스포츠 협회 회장이었는데 그때 그 문제는 그때 롯데 홈쇼핑으로 돈을 받을 때 롯데 홈쇼핑이 공교롭게도 그 채널의 재승인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홈쇼핑 채널이 좋은 거면은 장사 잘 되고 잘되고 다시 터지는데 됐는데 문제는 그 전에 일종의 방송이기 때문에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전에 롯데 홈쇼핑 사장이 이 홈쇼핑에 들어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그것이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병헌 의원이 그러니까 홈쇼핑 채널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 들어오는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재승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홈쇼핑에 들어가면 그렇죠. 일단 예를 들어 우리가 이 품격시대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홈쇼핑에 들어가면 수수료 많이 띄워주긴 하지만 계속 광고를 하니까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예. 홈쇼핑에서 물건을 유치하는 분들은 누가 하느냐에 둘이 따라서 경쟁해요. 근데 이쪽에서 뒷돈을 더 줘. 그럼 이쪽 물건을 받아주고 이쪽에서 조금 더 주면 또 받아주고 그 다른 데서 더 줘. 그럼 둘을 밀치고 그 사람 받아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병헌 의원이 이른바 전병헌법을 통해서 그런 갑질을 한 사업자는 상당히 이 페널티도 물고 재승인을 하기 힘든 쪽으로 법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롯데 홈쇼핑의 경영진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오늘 문제가 되고 있던 전병헌 수석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진 윤모 씨라는 사람이 이 지금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그에게 후원금을 달라. 그 후원금이라는 건 앞서도 이야기했던 e스포츠 산업
협회에다가 그걸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그 얘기라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준 것이 3억이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3억은 공식적으로 주고받고 영수증도 다 처리를 했지만 문제는 이 3억이라는 돈을 받은 윤모 씨가 사실 이 3억 중에 1억 1천만 원을 공금을 횡령한 의미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그액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이 전병헌 당시 의원이 추진하고는 법과 뭐 그런 대가성 관계 그리고 과연 또 이 윤모 씨라는 보좌진 차원에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윤모 씨가 빼돌렸던 돈이 과연 어디에 쓰여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의혹이 전병헌 수석에게 모아지고 있는데 예. 전병헌 수석은 어제 밝힌 입장문에 의하면 자신은 불법적인 행위를 전혀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계에서 업계에서 전병헌 전 의원, 전병헌 수석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별명이 갓병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기 좋고 또 온라인 게임의 대부로까지 불릴 정도로 그리고 또 인기를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친게임 정책 같은 것에 좀 힘쓴 것도 있지만 또 그의 또 연장선상에서 게임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의 그 복장들 있잖아요. 그런 복장을 입고 뭐 그런 걸 이제 코스프레라고도 하죠. 실제로 게임 속에 있는 그 등장하는 그 캐릭터의 복장을 입고 사진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그렇습가요? 우리만 인기가 있어갖고. 예. 제가 볼 때 그런 쪽에서 현역 정치인 중에 그런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당당하게 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유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죄수복 입고 찍었잖아요. 그런데요? 현역이 아니었구나.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좀 많은데 예. 이번에도 게임단을 롯데에다가 게임단을 창단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근데 게임단 창단이 너무나 돈이 많이 들고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겠고 후원금을 내겠다라고 절충을 했다는 건데요. 진술에 따르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니, 뭐, 게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게임단 창단을 권유하고, 예. 그게 안 되면은, 그러면은 이번에 그 게임 리그 있으니까 그 게임 리그 후원금 정도로 합시다. 라고 했다면, 그게 무슨 불법이냐? 예. 라고 이제 빠져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검찰 측 주장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3억을 받았는데 그 e스포츠 협회 거기를 가지 않고 보좌관 싹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억 중에 1억 1천만 원을 지금 유용했다는 거죠. 아니요. 네. 그것도 약간 좀 다른 거예요. 한번 좀 세련된 수법을 한번 쓰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그거는 바로 그냥 중간에 가로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는 않았고 이제 e스포츠 협회가 후원금을 받으면 그 e스포츠 협회가 기타 여러 가지 연구도 해야 되고, 예. 뭐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재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도 좀 하잖아요, 협회들이. 예. 그거를 외부 용역을 준 겁니다. 근데 형식은 외부 용역인데 실질은 용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용역 대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대금을 받아간 것으로 검찰은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대금으로 받을 유령 회사를 또 하나 만들어놨네. 유령 회사인지 기존에 있는 회사를 활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실질적으로 무슨 용역을 하진 않고 네.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e스포츠에서 자 3억이 들어왔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3억 들어온 거 말거든. 그리고 검찰이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이거 잘 몰라요. 걸려봐야 알죠, 사실은. 예, 걸리기 전에 잘 아니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도 괜히 청와대에 있는 특히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거 기스 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입장과 무관하게 팩트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자 e스포츠 협회는 롯데에서 뒤통수를 딱 롯데에다가 뒤통수를 때린 것으로 추정이 되죠.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이제 3억을 e스포츠에서 네. 받고 이 e스포츠 3억 중에 1억 천을 네. 요런 데다가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 네. 자, 뭐 연구를 해라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요 준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검찰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주장을, 있고요. 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제3자 뇌물 공식 아니에요? 사실 이 보좌진이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그 돈을 뽑아갔느냐, 이게 대가성이 있다 그러면 뇌물 성립도 가능하겠죠.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그런 어떤 법리 적용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 보좌진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 보좌진이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그 윗선이 관여되어 있다면 좀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윗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전병헌 의원. 뭐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문제를 크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증거를 잡고
그다음에 관계자들 소환하고 뭐 구속하고 그런 거는 그 근거를 다 맞추기 위한 네. 뭐 계좌도 다 추적했을 거고요. 오호. 사실 이 사건 자체가 뭐 어제 오늘 불거진 사실 작년에 터진 사건이라면서요? 작년 9월 달에 지금 재승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제기됨에 예. 따라서 검찰이 들여다봤는데 이 들여다보다가 사실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됐습니다. 유야무야된 이유는 검찰이 그때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예. 터지고 이러면서 정신이 사실 없었죠.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전병헌 그 수석의 그 보좌진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제기는 이때 있었지만 또 구체적인 증거들이 많이 확보하지 못했던 예.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뭐 추가 증거들을 확보함으로써 지금 구속영장을 지금 그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과연 이것이 튀어나왔느냐. 음모론? 시점에 대한 음모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모론 그 시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사실관계를 조금만 더 보강을 하자면은 지금 이 윤모 비서관 등등 예. 측에서도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게임당 창단을 요구받은 시점, 그리고 예. 또 3억 원 후원금을 지급한 시점, 이게 사실은 롯데홈쇼핑이 조건부지만 재승인을 받은 이후라는 겁니다. 그 후다. 그렇다면은 아니 이미 조건부지만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에 이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대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전혀 무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 수도 있어 보이고요. 저거 그 구도가 똑같네요. 삼성이죠. 삼성. 그렇습니다. 삼성이 7월 10날 네. 2015년 7월 10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M&A 끝나고 난 다음에 네. 15일 뒤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두 번째 만나죠. 그렇죠. 이미 다 합병됐는데 네. 그 다음에 뭐 만나가지고 독대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가성이 있느냐라고 삼성 측은 지금도 항소심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예, 것이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검찰이 벽에 부딪혔을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쭉 가서 자 이것은 전체적인 승계 과정으로 봐야 되고 몇 년간의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법으로 얘기하면 포괄일죄. 그렇죠? 네. 계속 연속 이 과정에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삼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고 검찰이 눈을 떠갖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 네. 그래서 그래갖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그 덮친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무슨 1000만 주를 파니 500만 주를 네, 파니 그랬던 네, 게 네, 거기서 이제 완결된 건데 야 이것도 똑같은 네. 포괄일죄는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고 또 예. 하나의 범죄를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그 행위를 나눠서 하는 건 또 약간 개념은 다릅니다만 뭐 뜻은 거의 예. 비슷하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롯데 측에서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까지 방어를 한다면 하지만 또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재승인을 조건부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지만 그게 취소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오. 당시에 이제 그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예. 그 사업계획서 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기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임원들이라든지 기타 사람들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는데 그거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그게 적발돼가지고 당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럼 이거 재승인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볼 때 재승인 조건부 재승인 후에 설령 이런 금전이 오갔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뭐 대가성이 없다 또는 뭐 전혀 비리가 아니다 이렇게 방어하기는 좀 만만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수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뭐 수사 과정은 지금 그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이제 지금 수사가 더 확대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모 씨의 진술이 아마 결정적인 하나의 그 방향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윤모 씨가 그 공금 횡령을 하는데 관계됐던 사람들 지금 또 한 3명 정도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예. 이 3명 모두가 또 공교롭게도 다 전병헌 수석이 의원 시절에 다 보좌진으로 듣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전병헌 수석의 이 상당히 사법적인 그 심판에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전병헌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고 그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법적으로는 유무죄를 다툰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핵심 채권으로서 정무수석의 자리로 계속 그 자리를 앉아있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자 이런 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돼야 되는데 손소 변호사님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청와대 내부에 권력 알력설이 있어서 반대파에서 이 내용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가 뭐 일부에서 나오긴 있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펄쩍 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 특히 40, 50대 그 핵심 운동권 출신의 그 청와대 그 청와대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그 핵심 인사들이 있는데 그 인사들과 이제 그 전병헌 전 수석 사이에서의 뭔가 이견 충돌이 잦았다. 그게 결국은 그 내부 일종의 충돌. 그 권력 싸움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예상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헛소문이다. 전 수석과 40대 비서진은 매우 잘 지내왔다라는 입장을 일단 그 여권에서는 여권 핵심부 인사가 말을 했고요. 예. 글쎄요, 제가 볼 때 설령 뭐 가정입니다만 의견 충돌이 있고 뭔가 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비리를 제보해가지고 이제 와서 터트려가지고 정적을 제거한다? 너무 소설 많이 나간 거죠. 옛날에 예. 있었던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일단 전병헌 수석 문제는 보좌관들이 3명이 구속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전병헌 수석의 연관 가능성. 네.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건 어떻게 감출 수도 없는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도덕성에 기초하고 있는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 그것도 특히 정무수석이 이런 식의 불미스러운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또 나아가서 앞서도 손수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청와대의 권력 암투로 이렇게 비하되는 상황은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 곤혹스럽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전병헌 수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아마 거취를 아마 조속히 내려야 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제가 하나 들여다볼 부분은 과연 정치적 음모설에만 따른 것이냐. 이 지금 보도의 시점 자체가 참 공교롭게도 말이죠. 어제 아침에 그 한국일보 일면 톱으로 보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전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변창훈 검사의 투신 자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검찰발 기사로 지금 이것이 터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검찰이 또 다른 자신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물타기용 내지는 뭐 또 정치 희생양용으로 흘리기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모론으로만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더러 물어보세요. 요 자리 탔나요? 아니, 뭐, 사실. 내가 거기 가까이 그러면 나 하루 종일 나만 얘기할 텐데. 여기 오고 싶으십니까? 고수가 됐는데. 아니, 사실. 요즘 린리지 게임하고 업그레이드 됐어요? 랩업이라고 하죠. 요즘. 레벨업이라고 하죠. 예. 네. 전병헌하고는 관계없죠. 제가 게임은 좋아합니다. 네, 게임은 좋아하는데, 사실 전병헌 의원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총선이죠. 지난번 총선에서도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삼선 의원이잖아요. 예. 서울의 동작인데,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도 당시에 그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뭐 보좌진들 문제 때문에 뭐 공천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풍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보좌진의 문제라고 한다면 전병헌 전 의원은 도덕적인 책임 정도로 그칠 것 같고 그리고 또 설령 전병헌 수석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점 자체가 이번 정권 출범하기 훨씬 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병헌 전 수석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문제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번 정권의 도덕적인 그런 그 결함으로 바로 연결시키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이미 그런 공세를 좀 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또 그런 또 소재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예. 교수님. 변창훈, 국정원 관계자 변호사가 지금 2명의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 예. 한 명은 저 강원도 어디에서 부탄 가스 피워갖고, 그리고 변창훈 변호사는 월요일인가요? 투신 자살했고, 바로 이제 병원에 가갖고 숨졌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뭐 변창훈 검사 또 그리고 앞서 국정원 소속의 변호사 댓글 수사 방해 이건 엄청 큰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사법 방해를 한 경우도 엄청나게 중형으로 다룬 아주 중죄입니다. 중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좀 사법부의 심판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뭐 방해하는 것도 뭐 좀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사법 심사가 법률적인 그 스케줄에 의해서 짝짝 진행되도록 해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방해하는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당시 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내에서 그러한 것을 방해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방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딴 사람도 아니고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 위주가 돼서 검사들이 앞장서서 그 모든 상황을 조작하고 위정을 교사했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검찰의 지금 이 국정원 댓글 수사 그리고 국정원의 그것도 수사 방해에 대한 부분은 진상은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그 불거진 이 두 사람의 그 불미스러운 아주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거대로 또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단죄를 하는 부분은 뭐 정의 차원 아니면 민주주의의 이거 온건한 뭡니까 이 제도 보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검찰 분위기가 지금 침통하죠. 침통한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빈소에 있었던 그런 또 비중 있는 그런 검사도 술에 취한 채 검찰총장에게 너희들이 죽였다. 안동지청장이에요. 비중 있지 않고 말했잖아요. 30기. 네. 박지훈 변호사하고 선배래요. 네. 뭐 그런 말 하면 이제 비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동지청장 30기. 네. 그게 뭐 나이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40대 중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그 한 명이 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좀 뒤따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정권의 하명 수사다. 이거를 하면은 오히려 검찰이 이번에도 정권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한 보수 일간지의 그런 기사가 오늘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보도 하나만 가지고 전체 검찰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금 검찰이 일선 검찰의 검사들이 어떤 분위기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결국 검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적폐청산 수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뭔가 걸림돌을 만들고 싶어하는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활용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법으로 하게 되면 무슨 법에 예를 들었고 장호중, 이재용 이 두 분 남았잖아요. 그다음 국정원 직원들 4명. 만약에 법이 저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심각한 법이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게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됐죠. 그때 그 사유가 범죄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네, 그리고 또 위증교사죠. 위증교사. 그건 남재준한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될 겁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남재준 전 원장 당시에 현안 TF를 구성해서 뭐 변호중 감찰실장이나 변창훈, 변창훈 법률보좌관, 이재영 검사 등등이 함께 팀을 꾸려가지고 당시 검찰의 국정원 수사, 당시 검찰의 국정원 직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기망한 거 아니에요? 기망.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계라는 게 속임수잖아요. 속인 거죠. 그래서 가짜 사무실 만들어 놓고 좀 아주 창의적인 창조 수사방해를 한 거죠. 이런 걸 하고 게다가 또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그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증인으로서 여기서 위증을 교사하고 이렇게 검찰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검사의 수사를 방해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변호사 그냥 저 같은 그런 참 평범한 변호사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검사들이 가만두지 않죠. 진짜 이거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을 하는데 생방을 하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적절한 걸 해주셔야죠. 적절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방송을 하는데 누가 자꾸만 들락날락하면 방송하기가 힘이 드니까 지금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견학을 왔어요. 그럼 우리가 방송한다고 치고 옆에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 한 3명 앉혀서 방송하는 거 구경시켜. 이런데 그 학생들이 돌아가는데 보니까 정봉주가 아니라 정봉쥐, 차쥐왕, 손주호, 손쥐호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짝퉁이 앉았고 방송한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열받지 않아요? 열받겠죠, 당연히. 이것만 봐도 열받으는데 5천만 국민을 속이려고 이 국정원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증거를 갖다 해놓고 그것도 자기 친정 검찰에서 수사 나오니까 장호중 사나 남재준의 지시를 받았고
가짜 소리를 주고 네. 그리고 그걸 잘못할까봐 그 전날 리허설까지 하고 하고. 네. 그리고 그때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장호준한테 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줬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그 금을 누가 줬느냐?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차재훈 교수, 정봉주, 우리의 손수 세금이죠. 우리가 준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 돈을 받아 네. 그 짓을 하고 네. 있는데 열받으니까 점심 먹은 게 다시 다 금방 소화가 돼요. 지금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지만 금태섭 의원이 예. 사실 그 검찰로 검사 생활하다가 옷 벗은 계기가 그거 아닙니까? 검찰 수사를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합법적인 범위 그러니까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칼럼을 유전무죄, 썼는데 무전유죄니까 그 돈 없고 부분에 힘없는 사람들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 하라고 한 부분 그걸 문제 삼아서 현직 검사의 옷을 벗겼던 것이 가급 검찰 고위부의 행태입니다. 금태섭하고 친한데 근데 아니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거 그 우업 실제법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직 검사들이 아니, 이걸 갖다가 몇 년형이에요, 몇 년형? 조작을 했다? 법정형이요? 위계에 의한 업무 좀 아니 이게 증거 조작 아니에요 일단 또. 아, 예, 그렇죠. 예. 아 이거 심각한데. 심각하죠. 오래 살겠는데.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고 사실 이재용 그 검사가 가갖고 부인이 네. 면회갖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고 기소가 되면은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유족도 그렇고 조직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런데 왜 이러냐?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세상을 뜨기 전에 구명을 해줘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유족들이 하고 있다는데 물론 그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이해 못하는 바는 이해 아닙니다. 못하는 말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런 똑같은 말을 유족이 하는 건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그 김기춘 실장도 박근혜 대통령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할 때 그때 우리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특히 공무원들 일반 회사에서도요. 자 부장이 과장한테 야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마음에 안 들어 죽여버려. 아니면 때려줘. 같이 때려갖고 한 진단 한 4주 나오게 때려줘. 이게 부당한 지시 아니에요. 네. 부당한 지시는 네. 거부해야 할 그럼요. 그렇죠. 의무가 네. 있는 거예요. 모르고 네.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이게 다 법률 용어예요. 특히나 이제 예전에 그 군사 정권 때 고문이 이제 자행됐는데 네. 그때도 안기부나 경찰에서도 고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 위에서 시켜서나 시킨 대로 했다라고 했던 사람들 다 유죄 유죄잖아요. 판결이고요. 그럼요. 특히나 이제 형법에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요된 행위는 책임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라는 게 위에서 그냥 상관이 시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나 어떤 그 친족들에 대한 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그런 정도에만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지 예. 분위기가 그랬는데요. 위에서 가가지고 열심히 국정원 도우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은 사실 법적으로는 하나만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설마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자, 그럼 변창훈 검사가 목숨을 끊은 건 안타까운 그 상황이고 전에 국정원 소속의 변호사, 왜냐면 국정원도 변호사들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정모 변호사죠. 네. 그분 강원도에서 부탄캐스 펴놓고 그분 번개탄. 예, 번개탄. 번개탄. 그분 나이도 어려요. 네. 네. 나이가 어리죠. 예, 변창훈 검사도 이제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근데 변창훈 검사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40대입니다. 소년급제했죠. 48 세. 우리나라 48 42세. 예. 그러니까 69년생쯤 돼요. 네, 나이가 많지는 않죠, 사실. 네. 그 윤석열 지검장하고 그 사시 동기라고 그러니까 23기. 예. 9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윤석열 지검장이 워낙 늦게 고시가 됐지만 윤석열 지검장은 평균 따지면은 네. 7년 늦게 됐어요. 7년 늦게 됐고 그러니까 이분은 변창훈 검사 2년 빨리 된 거예요. 네. 그래서 3학년쯤 된 거예요. 그렇죠. 네. 5학년까지 해도 빨리 되는 거, 5학년까지 맞습니다. 빨리 되는 거죠. 네. 4학년, 5학년.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거죠, 그것도. 학부 시절에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소년급제라고 5학년까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예. 제가 사법고시 안 패스 못한 이유가 저는 5학년 안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4년 다니셨어요. 아, 어떻게 알았어요? 딱 걸렸네. 예, 그 질문하십시오, 그래. 아까 뭐 질문하시다가 막 갑자기 왜 사법고시를 안 봤냐고요. 교수님이 더 변호사, 법제보다 더 예. 훌륭한.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 네. 변창훈 사건 이게 그 불행한 사건 때문에 수사가 멈칫하거나
중지될 위험성은 없는 거죠. 오늘 그 수사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는 해오던 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는 같은 동기고 또 누구보다 친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뭐 윤석열 지검장 입장에서 같은 동기지만 상당히 9살 어린 후배지만 상당히 명색한 두뇌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 어떤 본인이 지휘하는 수사에 의해서 이 지금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상당히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 때문에 어제 사실 상당한 고민 끝에 문상을 하러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족들 더 오히려 감정을 자극할까 싶어서 안 갔다고 하지만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해서 하겠다는 것이 서울지검 수사팀의 입장인 것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수사는 뭐 중단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중앙지검 어디에 배정 몇 차장한테 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게 그 배당이 어디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네. 3차장이 누구죠? 최근에 3차장이 기자들한테 티타임에서 얘기했던 걸 제가 계속 전달을 받고 있는데 3차장 한동훈 있습니까? 한동훈 검사 기억나시죠? 한동훈 검사 몇 개예요? 27개, 28개? 잘 몰라요. 기술이라는 거죠. 사실. 한동훈 검사가 27개인가 28개인데 한동훈 검사가 초임 검사 때부터 SK 비자금 잡고 그 2000년 초반에요? 아니, 혼자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누가요? 그 검사가 한 차장이 그 당시에 누가 같이 했는데 이 이론을 만드는데 능하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우 분식회계도 잡았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 네. 삼성 자금 흐름 잡는데 그 특검팀에 한동훈 검사가 있었죠. 그래갖고 그 고수 손발을 맞춰갖고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27인가 그때쯤 되는데 그 별명이 알파고예요, 알파고. 머리가 좋은 거. 머리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시네. 그리고 게임 잘해요. 그래요? 게임 잘해서 알파고 우리가 수학 과학 문제를 풀듯이 네. 그쪽이 천재적이에요, 알파고. 한동훈 검사. 이번에 국감 때 나왔고 직원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검색해보면 유튜브에 떠요, 한동훈 검사. 찾아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분하고 변창훈 검사하고 친구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하. 예. 제가 만주 변호사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정보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빙산일까요? 블라디미르 수사할 때 보면은 제가 다 방송에서 얘기한 게 미리 기시감 다 알고 있으면서 예지감을 딱딱 던져줬거든요. 네. 그래서 한간에 그 특검 검사들이 네. 제가 나오는 방송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 네. 그래서 한동훈 검사는 사석에서 저 같이 방송하는 사람에게 정봉주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이런 물었다고. 네. 그렇군요. 혹시 이것도 아십니까 그러면? 뭐요? 뭐 세상을 떠난 그런 변창훈 검사뿐 아니라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 또 이재영 검사까지 양지회 특별회원이었다. 양지회가 국정원에서 근무를 한 사람만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잖아요. 그런데 3년 이상 근무해야 원래 회원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뻔한 얘기를 왜 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3년 근무도 안 했는데 특별히 이제 양지회에 가입시켜주겠다라고 의사를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다 수락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단순히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검사 출신의 그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일을 굉장히 잘했다. 그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국정원 직원들을 지켜주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배신하고 극소수 불법 세력을 비호한 거 아니에요. 그 자체만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론이 이걸 취재해서 보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적합성 여부는 떠나서 팟캐스트에서 하라 이런 얘기죠. 네? 검찰에서 뭔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번에 이 자살 사건 때문에 혹시 이 수사가 좀 뭔가 차질을 빚을까봐 그걸 또 염려한 측에서는 또 수사의 동력을 또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좀 언론을 통해서 찾기 위해서 양계를 흘리고 있다. 그런 또 짐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문무일 검사 검찰총장이 현장에 갔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술이 좀 취한 채 막 난동을 피웠어요. 누군지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안동지 청장. 안동지 청장. 그분 위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우병우 라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병우 라인이니까 지금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팍 드러난 거야. 우병우 라인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소속되어 있는 장호중, 그다음에 이재영,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 빼고요. 이분들이 어디 라인인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요? 예? 어디입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검찰도 다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윤석열 지검장이 그때 무척 분노했잖아요. 경로했잖아요. 그 2013년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수사하다가 네. 그 한직으로 가면서 이것은 부정선거로 얘기하면 3.15 부정선거를 뛰어넘는 거다. 네. 이런 불법적 행위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검찰 내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끝까지 가야 된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윤석열 그 지검장 입장에서는 뭐 누구보다 검찰 내에 잘 알고 있는 동기 또 뭐 선후배들이 연루돼서 그러니까 자신의 수사를 방해했던 그 사건의 실체를 최근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상당한 배신감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알았어요. 아, 그때도 미리 알고 알았는데 있었다. 권력에 밀렸고 떠날 수밖에 그러나 없었죠. 선사 그까지 알았을까요? 국정원 내에서 그건 그런 몰랐죠. 식으로 예. 조작을 하고 이렇게 뭐 수사 사무실을 그 가짜로 만들고 예. 정원을 위정 교사하고 이런 것까지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겠죠. 바로 그런 사실을 교수님. 최근에 알았을 때 손소 변호사님, 네. 긴급 제안입니다. 인사하세요.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끝났어요, 진짜로. 네. 아, 방송 끝났습니다. 아, 예. 예.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전 내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8일 수요일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MBC, KBS 공영방송 정상화. 이 문제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를 자칭하는 누굽니까? 낚였어요. 소개하기 전에 나오지 말라 그랬죠. 자, 최진봉 교수님. 예. 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성공회대 나온 분들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모임, 성공회대. 아,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네요. 오랜만에 나왔더니 방송 분위기 훨씬 더 예. 화기애애해진 것 자, 같습니다. 양지탕 사장님. 아니 특정 업체를 계속해서 홍보하시면 괜찮아. 이제 아니, 제가 모델료라도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콘서트 하나 먹는 거로. 왜냐면요, 더 먹으면 예. 저거로 걸려요. 아 걸릴 수 있습니다. 예. 탕이라도 그냥 하나. 예, 양지탕이라도. 저 그거 말 금방 소액 매수해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리가 좀 바뀌니까 편해졌죠? 네. 편해졌습니다. 가깝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방송에서 아무도 몰라요. 아,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는 거에 군사문화의 유산이라고 제가 하지 말자고 계속 그랬어요. 그거는 이렇게 서 있어요. 쭉 사열하듯이 서 있다가 쿡 찌르면 네! 교수 최주봉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 양지열 변호사 네! 변호사 양지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병영문화식 토론. 근데 확실히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방송하는 것 가깝다, 같지가 이렇게. 않고 좀 옆에서 사담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청취자도 시청자분들 훨씬 편하고 또 두 분들이 그 전에는 뭐가 문제냐면 저게 그 불통의 문화거든요. 한 사람이 얘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 이견 있는. 그럼 언제든지 끼어들어서 이게 소통을 하라 이거예요. 이제 사이가 좋은 사이면 모르겠는데 막 서로 안 좋으면 너무 가까워서 안 좋은 사이도 이거로 토론하면요 좋아져요. 그래요. 진짜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드럽잖아요 선이. 네. 네. 보통 딱딱하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은 세상 물 흐르듯이 순리에 따라서 가라. 이것도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나요, 이 테이블? 다 보이죠. 보여요? 다 보이죠. 저 보이죠. 이제 나오잖아요. 보이는군요. 저도 처음 앉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도대체 파란색은 무슨 민주당을 의미인가? 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탈리 스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낳은 그 중세 예. 거장 예. 건축물의 거장 가우디. 의 그 선의 흐름이 물방울과 빛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 근데 카탈루냐 독립 문제 때문에 거기 시끄러운데. 독립 시끄럽죠. 시끄러워도 건축물은 영원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네, 까탈라냐. 그 좋잖아요, 부드럽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사람을 상징한 거예요. 사람 예. 진짜. 다리. 아, 예. 그렇네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근데 손이 없잖아요. 왜 없겠어요? 이거 머리, 손. 손은 없고 다리만 있잖아요. 팔짝 쥐고 있나요? 아니요. 지적하는 건 상가하고 발로 뛰는 것은 열심히 하라. 해설에 해목이 다니시네요. 뭐 꿈보다 정말 해목이 다니시네요. 설계하셨나요? 제가 설계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남 지적하는 거에 익숙하지 말고 팔은 가만히 갖고 있고 발로 뛰어라. 부지런한 민족.
좋잖아요. 그렇게 네, 앉으면 좋네요. 편해요. 네, 훨씬 편합니다. 예. 이렇게 병행 문화 때는요, 혼자 떠들고 막 혼자 웃으면 저기 있는 사람들이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군대에서 잘난 척하고 나대면 지휘봉으로 빡 때리잖아요. 그 박 전 대통령 국무회의 할 때 그랬었잖아요. 다 일렬로 쫙 앉아가지고 노트북 탁 받아적고. 받아적고 있고 한마디도 말하려고 의견 일일이 들어봐야 되나요? 그런 얘기하고. 청와대 주임 바뀌면 이제 국무회의도 이렇게 또 원턱으로 앉아갖고 그렇게 편하게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 소모임을 자주 해야 돼요, 소모임. 맞습니다. 예. 이런 정도 이렇게 그렇죠. 한 세네 명이. 많아봐야 한 6, 7명. 그 토론이 되는. 자, 어쨌든. 자, 그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MBC, KBS가 이렇게 개판이 됐다. 아, 개판, 요즘 나쁜 거에 개란 말씀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요즘 반려견 문화인데. 그래서 요즘은 그 개 대신에 쥐로 바꿨어요. 쥐판 됐다. 쥐는 항의할 일이 없. 항의할 일이 없죠. 누가 쥐 키우는 사람 없잖아. 근데 지난번에 그 쥐 그림으로 포스터 그렸다가 뭐 처벌받고 그랬잖아요. 항의한 사람 한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였었죠? 무슨 담인데? 그렇죠. 근데 아니 네. 그걸 처벌하라고 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다 지금 싹 밑으로 아, 그렇군요. 바퀴벌레처럼 밑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참, 진짜 9년 동안 했던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기억을 다 되짚어내기도 어려워요. 너무 많은 일들이 아니, 있어서. 너무 주제가 많아갖고, 그렇죠. 무슨 댓글에 사이버 사령부에, 기무사령부에, 뭐, 특수활동비에 특활비라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런데요. 특활비가 그렇게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활비 있잖아요. 그러게. 아, 진짜 거기로 연결이 되겠다. 예, 그럼요. 그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줄여갖고 그렇죠. 특활비라고 그러잖아. 특활비를 40억씩 뭐 4,800원씩 갖다 썼다 특별활동.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깜짝깜짝씩 놀래긴 하겠네. 1년에 한 고등학교 특활비가 전체 예산이 3천만 원이 안 돼요. 3천만 원 나오면 어마어마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1천만 원 많네. 안 짝일 거예요, 그게 아마. 자, MBC부터 얘기할까요? 네, 그러시죠. MBC 지금, MBC는 아니구나. 방문, 지금 무능력, 무대책, 이건 3노네, 3노. 그렇죠. 네. 이번에 우리가 중국의 사드 발표하면서 3노 정책 삼노를 했잖아요. 얘기했죠. 네. 더 이상 설치도 하지 않겠고. 네. 뭐 한미일 동맹도 군사동맹 안 하고. 안 아, 하겠다. MD도 아니고 한미일 군사동맹 아니다. 하겠다. 아,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본따고 이거 최강 변호사 만든 것 같은데. 무소신, 무능력, 무대책, 이거 참, 아우,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이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른바 이제 법적으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있다? 그렇죠. 확신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본인들은 정치, 오히려 MBC가 지금까지 그 전에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을 정상화시켜서 내가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죠. 노조가 장하고 있었던 좌빨 방송이었다. 그렇죠. 그거를 정상화시켜 왔는데 정상시켜서 일배 방송을 만들겠다. 일배방. 그러니까 왜냐면 그 장악한다는 얘기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게 해직 기자들 중에 녹취록까지 나온 분이 박성재 기자였던가요? 이유 거기- 없다, 너 딸 자르는 거. 자를 이유가 없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하지만 얘는 지금 너무 그 극렬하게 노조 활동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잘라놓고 봐야 된다라고까지 예.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애를 써서 정상화 시켰는데 정권 바뀌는 바람에 다시 비정상으로 갈까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예. 무소신, 무능력, 박문진, 경영 지침, 불이행. 야, 어떻게 저 최악의 평가인데, 저렇게 그러니까요. 되면.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빨리 아, 물러나야 친구들 됩니다. 사이에서도 소주 먹다. 예. 야, 너 무능력해. 그럼 팔부림 나요. 싸움 나죠. 큰일 나죠. 그러면 너 내가 무능력하다 그랬었어? 아니, 미안해, 무소신이야. 그럼 무소신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지금 무소신하다 그랬어? 아니, 무대책이야. 사실에서 이게 다야. 끊어야겠네요, 인연을. 예. 그러면 인연 끊어야죠, 그 정도면. 본인이 살아왔던 공인의 삶이었었잖아요. 네. 기자라고 하는 것. 그렇죠. 거기에 그냥 최악의 평가를 내렸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신범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금 맞서고 있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요. 예. MBC가 주식회사입니다. 만만치 않다 그러면 노조원도 싫어해요. 만만하다 그랬는데 금방 할 수 있다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MBC, 노조원들 고생하고 계시죠. 그럼요. 지금도 파업 중이잖아요. 예, 만만합니다. 시간만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들 잊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을 해임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아, 법적으로 가면.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주주가 있고 경영은 총책임자 사장이니까 예. 이게 박문진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를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응하지 않으면 다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박문진 이사회에서 결의한 거를 주총에서 사장의 어떻게 임명과 관련된 사항은 주주총회 전속사항이거든요. 정결사항이에요. 근데 주주총회를 모을 수 있는 것은 대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표가 거부를 하면
주주들이 열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 아, 되니까. 대표는 박문진 이사장 아니에요? 아니, 사장. 현행 사장. 그래요? 대표 이사. 대표 이사. 박문진은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예요. 거고, 네. 거기서 선임을 일단 해놓으면, 말씀드렸다시피 소유 따로 경영 따로기 때문에, 예. 이게 끝까지 내가 거부하게 되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 주주총회를 여는 절차가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 왜 하는지를 또 통보해주고, 통보한 뒤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돼서, 만만하지만 시간은 좀 걸립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한 2달? 짧으면 한 달. 짧으면 한 달. 아, 짧으면 한 달, 길면 2주에서 한 2달. 달.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시 한번 김장겸 해임안과 MBC 정상화의 프로세스를 예.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일단 이제 김장겸 10일 날 다시 예. 임사이사회가 열려서 김장겸 회의관이 상정이 되고 거기서 이사들 5명이 다 찬성을 하면 이제 통과가 되지 예, 않겠습니까? 10일 날은 그쪽 나머지 분들이 저기 나오네. 10일 날은 나머지 분들 나오든 안 나오든 밀어붙이겠다는 해야죠. 거죠.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예. 이제 그 이사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이걸 2번이나 연장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해임이 되면 해임안 이제 통과됐죠. 그런데 이제 양지열 변호사 말씀처럼 해임이 통과가 되더라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총회 소집 권한은 김장겸 사장이 현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를 할 경우에 법원에 그걸 이제 열어달라고 하다 보면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주나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고 주주총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천천히 하세요. 7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박문진의 결정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임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해임이 되게 되는 거죠. 아, 주주총회 열면 또 박문진이 70% 주식이 있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주주 권한을 주주 이제 권한. 사용을 해서 해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시간만 늦었지 박문진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주주- 만만한데 시간은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만만 뒤로 가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만만디. 이제 좋아요. 직위가 해제가 되는 거죠. 김장겸 사장이. 그러면 예. 박문진이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사장 모집을 합니다. 예. 그럼 사장 이제 후보자로 지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걸치게 되고요. 예. 최종 면접을 통해 이사회에서 최종 면접을 해서 차기 사장을 선임하면 이제 사장이 선임하게 돼서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12월까지 끝날 것 같아요.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 예,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바꿔주세요. 이제 예, 구성원들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돼야 합니다. 예, 그렇게 방금 되고. 저거 이사회 도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 5명, 4명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의 첫 번째 안건이 10일 오후 5시 이사회 속개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원래는 이걸 좀 오늘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다른 내용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MBC 사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누구 하나 정확하게 이마저마해서 저마저마 이걸 갖고 딱 패널들이 자기 하는 얘기들만 다 쏟아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예. 사장을 잠깐 저거 먼저 보시오. 예. 사장을 얘기하세요. 임명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까지가 지금 해결이 된 겁니다. 해결이 됐고. 예. 예. 이제 그 박문진 이사회를 열어서 원래 오늘 오전에 김장겸 사장을 해임을 하려고 했죠. 아, 그래 여기 지금 9명 나온 분들이 예. 일반 회사로 얘기하면 이사회야. 그렇죠. 아, 이사회죠. 일반 회사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사회야. 이사회예요. 여기서 사장을 해임할 수도 그렇죠. 있고 예. 임명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김장겸 사장을 예. 해임을 시키려고 그렇죠. 했는데 예. 고용주, 권혁철, 김강동, 이인철 이분들이 도망간 거죠. 안 나와버린 겁니다. 아, 해외에 해외 누구 갔어요? 네 명이 안 간 갔어요. 거예요. 네 명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네 명이 다 해외를 갔어. 예. 태국에서. 금지를 시켜놔야지. 근데 이거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니니까. 물론 고용주 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하지만 그게 이제 출국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기 예. 때문에 이분들이 태국에서 하는 국제 방송 세미나라는 거 하려고 참석을 하려고 출국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 온 나라가 사실 예. MBC가 지금 몇 달째 비정상적으로 재방송을 틀어내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거 해결해야 될 시점에 갑자기 1년 전부터 잡혀 있었던 사업이고 저게 이사들이 꼭 가야 되는 사업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사회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분 중에 5명만 참석을 하면 예. 모든 그러니까 특별 가결 정적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의결하면 되지만 그래서 또 나중에 갔다 와서 또 뭐라 그럴까봐 이 틀을 미룬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무슨 뻔히-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갔다고요? 뻔히 속이 보이는 게 예. 오늘 이사회 열린다고 하니까 그 이사회를 열어서도 안 된다.
하고 개최해야 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결의 내용도 효력이 없다라고 이사회 가처분 그다음에 결의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든 거예요. 예. 나 그 법원의 가처분 신청해서 열지도 마라. 설령 열리더라도 그 내용도 효력 없다라고 해라. 그래놓고도 또 이사회도 어쨌든 우린 참석 못한다고 또 참석 회의로 못해. 가버린 겁니다. 그 이 임시 이사회 중에 그 네 분 중에 안 가신 걸로 고용주는 돼 안 가고 아, 세 명이 간 걸로 돼 세 있네요. 명이. 예, 세 명이 해외 나갔는데 근데 그건 관계 없어요. 네 명 다 나갔다 그래도 네. 본인이 안 갔으면 나중에 입증하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이사회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뭐 아니 이해 안 되고 조금 이따 얘기해. 팩트를 자꾸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개인적인 얘기보다도. 그럼 이 5분이 모여서 해임할 수 있었잖아요. 예, 할 수 있었죠. 근데 왜 안 했다는 거예요?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그나마 나중에 그렇게 해임을 시키더라도 가급적 거기에 많은 대해서 인사가 예, 와. 그러니까 이 사람 회의 안 참석하지 않은 구 여권 출신들의 명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아, 이건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빼고 나서도 급조해서 이게 이사회를 열어놓고 우리는 법원에까지도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조차 무시하고 그냥 강행을 한 거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올까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일로 미룬 겁니다. 그런데 오늘 네. 이사회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김장겸 네, 사장. 나오라 그랬죠. 나왔는데 그 사원들이 노조원들이 김장겸 물러나라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주 뭐 회의할 분위기 아닙니다로 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예를 들면 와서 당연히 그 지금 김장겸 사장이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으면 취재진도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일반적으로 회의장에 들어올 때 뭐 국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되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거기에 뭐 노조원도 올 수 있고 취재인도 와서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회의장에서 2분인가 3분 만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사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해임권을 갖고 있는 임명과 해임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고 왔다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건 최강욱 이사가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런 분위기에서 회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태도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노조원들이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회의장 길 비켜줬어요. 가라고 들어가라고. 왜냐면 노조원들이 처음에는 반대하고 물러나라 그러고 자진 사퇴하라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나 이러면 돌아가겠다 하니까 길 터줬는데도 들어가라고. 예, 그랬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다시 그냥 회의장에 안 들어가고 돌아가 버린 거죠. 아니 그 노조들이 이렇게 쫙 길 터진 걸 이른바 이제 노조의 기적.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노조의 기적. 본인은 네. 길을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서까지 내겠다고 근데 그 합니다. 멀쩡한 MBC 그 기자 출신이고 직원이잖아요. 왜 근데 그렇게 이상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해임을 하거나 할 때는 경찰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노조들 다 쫓아내고 정윤주 사장 끄집어냈잖아요. 그렇게 강제로 MBC 아, 맞습니다. 제가 예. SBS 시청자위원. 시청자위원. 그 MBC하고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MBC가 저를 싫어합니다. 왜요? 아, 맨날 비판한다고. 아, MBC 그러면 물러나라. 지금 MBC, KBS가 우리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예. 다 찍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MBC의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MBC는 사실 이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박문진 예. 이사장에 대해서 불신이 많이 통과가 되면서 이사장직이 상실이 됐죠. 예. 그리고 새로 이사장을 뽑았는데 전에 이제 자, 일단 우리 야권. 그 시청자분들이 다 알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처음부터 다시 짚어줘도 돼요, 이럴 때는. 자, MBC 사장은 어떻게 뽑고 사장을 뽑는 박문진 이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네. 그런 것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주고 매번. 왜냐면 듣고 돌았으면 또 잊어먹거든요. 잊어버리죠. 예. 예, 맞습니다. MBC는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 주식회사의 주식 구성을 보면 70%와 30%로 나눠집니다. 70%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공익기관이 가지고 있고요. 예. 30%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정수. 아하. 원래 516 장학회였는데요. 예, 예. 516 장학회가 전두환이 이제 언론통폐하면서 그 주식을 예. 뺐었어요. 지방에 있는 MBC 주식들을 다 뺏어가지고 국정원을 그 당시에 안기부죠. 안기에 불러서 포기각서 받고 지방 주식들, 지방 MBC가 원래 개인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주식을 다 탈취를 해서 그 중에 30%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준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정수장학회, 516 장학회가 이름을 정수장학회로 바꾸고 그 정수장학회가 MBC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대주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는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한쪽이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자 하고 원래 만들어졌는데 방송문화진흥회, 그렇죠. 방문진이라고 방문진이라고 그러던가? 줄여서 얘기하죠. 그 예. 방문제 이사는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9명의 이사는 전부 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통위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그 신사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예를 들면 9명 이사 중에 몇 명은 여당에서 추천하고 몇 명은 야당이 추천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내에서 합의를 하기를 예전부터 한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방통위에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여당에서 6명, 야당에서 3명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사를 구성하자. 실제는 방통위에서 임명은 하지만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을 그대로 임명해주는 걸로 20년 동안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박문진 이사가 선임이 됐었죠.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임기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내년 8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2년 전에 8월에 만들었었고요. 그때 구성이 6대 3이었어요. 고영주 이사장은 그때 이사장으로 선출이 됐고요. 잠깐만, 6대 3이 여당. 여당이 6, 야당이 박근혜 3. 대통령을 포함한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6명, 민주당에서 3명. 민주당에서 3명을 임명해서 임명했죠. 6대 3.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에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김장겸 사장은 결국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사장과 다름이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이사회에 일정 부분 메시지를 주면 이사회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사장을 임명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김재철이 원래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특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김재철이 사장 된 것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문희 이사장은 김우룡 이사장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가 조인트 맡고 온 본인이 조인트 맞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철 사장 물러나고 그 뒤에 두 번째로 앉은 사람이 이제 김장겸 3월에 임명이 됐었죠. 예. 사실은 탄핵되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갈아놓고 사장을 자기가 원하는 막판에 사람 알박게 한 거네. 알박게 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탄핵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아시는 건 정권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MBC 이사회 2명이. 원래 6대 3 구조였는데 사퇴를 하다 보니까 이게 5대 4가 되지 않습니까? 5대 4가 됐죠. 네, 그래. 그 2명을 새로 임명했는데 이제 여당 몫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해서 임명을 해서 2명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5대 4로 바뀐 상태에서 고영주 이사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막말하는 사람을 계속 이사장을 둘 수 없다. 그래서 5대 4 구조에서 이사장 불신임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고영주 이사장 이사장직을 잃게 됐고요. 아니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5명 최강욱 박문진 이사장은 없어요? 이사장은 최강욱 변호사가 아니고요. 최강욱 저기 있구나. 현역 측근 이사가 5명인데 그중에 예. 최강욱 변호사가 있고 5명 중에 새로 이사장을 뽑았는데 그분이 바로 이완기. 예. 이완기 이사장이 새로 이사장이 됐고요. 이완기 이사장은 울산 MBC 사장을 거쳐서 민원연에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영주는 사실 이사장직을 자 일단 고영주에 대해서 불신임안을 통과를 시켰죠. 시켰고 네. 이완기 이사장을 뽑은 건가요? 뽑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장은 이완기입니다. 아 이완기. 그럼 예. 나머지 4명 저기 구여권 추천이사 그대로 있는 고영주, 권혁철, 김강동, 이인철 는 이사로 있는 거죠. 이사도 있고요. 이사장은 아니고요. 예, 근데 고영주 이사도 뭐 해임한다 이런. 그래서 저거는 문제는 뭐냐면 방문진에서 이사 해임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사 예. 해임권은 방통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회에서 지난번 결의하면서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방통위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이 사람을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방통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방통위에서 해임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끄집을 냈었잖아요. 노조원들이 막아서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다 연행해가지고 최경주 사장 임명을 했었거든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연행하겠습니다. 그럼 노조원들 다 연행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국을 세상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게 방송국을 경찰 경력이 동원해서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다는 게 그건 정말 국가적인 망신이었거든요. 그거 한 번 하는 것 할 때마다 전국 그 세계에서 언론 자유지수 팍팍팍팍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한 70위까지 떨어졌어요. 한 원래 29위인가 하다고 했다 70위까지 떨어져 버렸죠. 3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가 70위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고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하니까 들어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MBC 새 건물 같은데 고장이 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3월에 예.
김장겸 사장 임명할 때부터 예측됐던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날밖에 네. 해놓고 맞습니다. 이렇게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근데 김장겸 사장 3월 얘기했다라는 게 본인이 계속해서 이게 또 변명거리가 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제 김장겸 사장 해임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직원에 대한 부당 정보라든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노조 탄압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있는데 3월에 왔으니까 나는 알 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은 계속해서 보도국장을 맡아서 MBC 보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사장이라는 타이틀만 없었던 거지 실무는 다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얘기는 지적하신 것은 3월에 왔다가 알바끼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또 핑계로 난 3월에 왔으니까 난 몰라.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대응을 하고 근데 있는 이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양지열 변호사 잘 지적하셨는데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은 기자들, 보도국 내 인사에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할 수 있는 직책이에요. 사장이 일방적으로, 물론 사장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고 어떤 보직을 주지만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이 건의한 상태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밑에서 부장이나 본부장이 건의해서 이런 사람이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실제 김재철과 김장겸이 친밀하게 서로가 소통하면서 어떤 사람 어느 자리에 앉힐지 또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할지 그런 여러 가지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사장이 3월에 됐다 하더라도 이미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치면서 온갖 못된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것까지 자기가 면죄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손바닥으로 하는 가는 게 오래됐고 손바닥 다 탔을 텐데. 아니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이제 팩트니까 예. 시청자분들은 언론사 구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잖아요. 언론사 구조는 제가 이제 기자로 신입사원 들어가서 신입 기자로 들어갔을 중앙일보 때, 기자였잖아요. 예, 기자로 들어갔을 때 조중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앙일보. 아, 또 굳이 그렇게 또 지적을 하실 것까지는 왜요? 없으시잖아요. 아, 그럼 이명박근혜 하면 그거 뛰어서 얘기하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아니, 그 말씀 드렸던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인사팀장이 이제 편집국장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줄 때 그게 딱 기억이 나서, 국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언론사에서의 국장은 하늘이 내리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이제 보도 편성 본부장이나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사장은 경영을 하다 보니까 뭐 광고 따오고 뭐 이런 거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실제 안에 보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언론의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보도국장이 다 책임지는 거죠. 국장. 야, 그럼요. 국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실제 보도 관련해서 말이 멋있잖아요. 국장은 하늘이 내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농민이 내는 거다. 그거 알아요? 농민이 내는 거. 된장은 농민이 내는 거다. 갑자기 거기서 된장이 점심에 된장찌개 드셨어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 된장 얘기하시니까 양도사. 냄새가 살짝 나는 것도 같습니다. 왜 양치를 3번 했어요? 아니, 3번 하나, 둘, 셋 하고 그랬다. 아니, 근데 지금 김장겸 사장의 해임 7가지 이유를 밝혔어요? 예, 그렇죠. 예, 빨리 얘기해 주면 마세요. 우리 예. 최준봉 천천히. 교수님 다 내용이 좋은데 빨리 말이 빠르죠, 제가. 네, 맞습니다. 말이 늘 빠른 건 블라디미르. 정의님 저한테 늘 지적하는 게 말이 예, 빠르다고. 천천히 얘기해도 다 천천히 이해, 그럼요. 얘기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제가 말이 빨라지거든요. 네. 첫 번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됐다. 공정성을 훼손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을 하면서 예. 실제 프로그램에 방송에 못 나가게 한다거나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보도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지시들이 알겠습니다. 있었다는 것이고요. 공정성에서 이제 그건 다 알아. 그렇죠. 사람들이. 그다음에 MBC를 정권의 방송으로. 정권의 방송.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복무하는 방송을 그렇죠.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겠다. 예. 그다음에 노조 탄압 인권 침해 있었죠. 노조 탄압 같은 인권 침해는 그 뭐 CCTV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노조 활동한 사람들에게 등급을 제일 낮은 등급을 둬서 좌천시키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사장의 리더십 당연히 없죠. 시용 기자들 뽑아가지고 메꾸고 이런 일, 물론 김재철 사장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예. 경영 지침의 불이행, 이거 박문진 경영 지침의 불이행이라고 하는데 박문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이 복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정권 친화적인 방송을 했다는 점, 신뢰와 품위의 추락, 그다음에 무소신, 무능력, 무대책. 이건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MBC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시청률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그렇죠. 7번 같은 경우 무소신